책을 좋아하는 소녀의 독후감. 광장. 지은이 최인훈.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읽을 계기, 기회,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항상 있었죠. 이번에 마음이 마음 가는 대로 하게 되어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최인훈 작가님의 작품으로 화두를 먼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의 책 읽기가 미숙했었나? 아니, 지금 생각하니 겉멋에 들어서 책 읽기를 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수려한 문장들이 마음을 요동치게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수렁에 머리가 깨졌던 느낌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내가 이 책을 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 고통을 참고 읽어야 한다는 허영심이 글자만 읽으며 책 읽기를 끝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광장을 읽었습니다. 마음으로 읽으니 어려운 말이 있어도 마음이 받아줍니다. 앉은 자리에서 책에 빠져 200쪽을 고속도로 달리듯이 정신없이 달려 읽어 내려갔습니다. 책은 탈고를 끝내는 순간 작가의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오롯이 독자의 몫이라고요. 그래서 그들만의 세계를 다시 구축하고 여러 가지의 텍스트를 또 낳게 되는 것이라고요. 제가 졸필로 독후감을 쓸 용기를 갖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나의 무지로 작가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그것대로 내 진실한 느낌이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저의 독후감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이 되어 최인훈 님의 이 수려한 문장의 광장을 펼치는 계기가 된다면 위안이 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이명준의 아버지는 월북을 하셨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고아 아닌 고아로 남한에 살고 있다. 아버지의 친구이며 은행장인 변성재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변성재에게는 태식이라는 아들과 영미라는 딸이 있는데 그들은 명준을 식구 대하듯 스스럼 없이 대한다. 태식이와 영미가 있는 집의 아이들 같지 않게 자신에게 사이를 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준은 항상 그들과 마지막 한 장의 선을 겹칠 수 없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마음 쓰는 거며 부잣집 아이들 치고는 윗줄 일할 수 있는 그들에게 푹 정이 가지 않은 것은 그들의 생활일 것이다. 거짓말을 섞어 날마다 애인을 바꾸는 태식, 홈파티를 열어 춤추고 즐기는 영미의 백치미. 하지만 그런 마음을 차분한 마음의 슬라이드 위에 올려놓으면 뜻밖의 시샘이라는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꼴이 보이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태식은 명준에게 가장 친한 친구다. 아니, 단 하나의 친구이다. 책을 많이 읽는 명준이 볼 때 태식은 책 한 권 읽지 않는 날라리지만 어느 날 문득 선문답 같은 태식의 대답은 명준을 아찔하게도 한다. 가령 이런 것이다. 남산을 둘이 올라가고 있는데 권투 선수가 숨소리도 거칠게 두 팔을 휘두르며 시종 그렇게 뛰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명준이 저 노릇도 수월치 않은 모양이야 라고 하니 고독해서 저러는 거야. 태식이 대답한다. 그런데 이 말이 교통 정리하는 순경의 경우든 국산 기관포로 강냉이를 튀기는 아저씨의 경우든 어느 곳에서도 그럴싸한 데는 놀라고 만다. 더부살이의 무료함,
무언가 광장으로 나서고 싶지만 마음뿐인 와중에 시인을 꿈꾸는 철학도의 생활을 단조롭게 하고 있는 명준에게 어느 날 일상을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 즈음 북에 있던 아버지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대남 방송에 나오며 명준은 경찰서에 끌려가 이유도 없는 취조를 받게 되는 것이다. 형사들은 명준에게 없는 이야기를 하라며 구타하고 고문하고 옷에 온통 피 묻은 그대로 경찰서를 내보낸다. 그들은 경찰서를 나오는 사람이 피범벅이 되어 나오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이데올로기의 그늘 아래 불법이 버젓이 합법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를 몇 번 어느 날 명준은 인천으로 영미가 소개해준 윤혜를 찾아가게 되고 그들은 그렇게 사랑을 나눈다. 하지만 명준은 윤혜에게서 몸의 진실을 얻지 못한다. 사랑한다면서도 다 내어주지 않고 정절을 감싸고 있는 윤혜에게 모든 환경에서 마지막 탈출구이고 모든 것이고 싶은 윤혜의 몸이 그렇지 못함을 알면서 가까워지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은밀한 소개로 결국 명준은 월북을 한다. 아버지는 혁명의 그림자라고는 없는 자기 또래의 자기를 주인집 도련님 대하듯 하는 평범한 여인네와 재혼을 해서 살고 있다. 노동신문의 기자로 일을 하며 남한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명준은 혁명의 탈을 쓰고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 거기에 자유까지 억압하는 북한의 체제에도 적응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노동신문 동무들로부터 부르주아 사상을 아직도 없애지 못했다고 자아 비판을 받는가 하면 아버지의 특혜로 여행을 보내지기도 한다.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식인은 항상 괴롭다. 광장에 나서고 싶지만 뒤돌아보면 어느새 자신은 밀실을 찾고 있다. 정신으로 패배한 자는 육체로 길을 찾고자 한다. 명준은 노동신문 기자가 아닌 노동의 현장에 있고 싶다는 생각에 야외 극장 공사판에 지원을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야외 극장 공사판에 자진 지원했다가 병원 신세를 졌다고 국립극장에 있는 여성 동무들의 위문 공연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만난다. 그 후 척박한 북한 생활에서 은혜는 명준의 모든 것이 된다. 은혜의 사랑은 윤혜의 사랑과 다르다. 윤혜는 다가갈 듯 벽을 쳤지만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냥 자연이 흐르는 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명준에게 다 내어준다. 어머니의 품속같이 태초의 사랑처럼. 하지만 그런 은혜도 명준을 떠난다. 모스크바의 공연으로 명준과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결국 떠난다. 그리고 6.25가 일어나고 그해 8월 이북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명준은 태식을 만난다. 기공자,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 나른해 보였던 태식이 전쟁이 나면서 그것을 사진으로 기록하느라 피난을 떠나지 못하다가 인민군에게 잡힌 것이다. 그리고 그때 윤혜는 태식의 부인이 되어 있었다. 태식과 명준의 첫 만남에서 태식은 고문을 이길 수 없으니 빨리 죽여달라고 한다. 명준은 자신이 남한에 있을 때 그 형사들에게 치조를 당했던 그곳에서 반대의 자리에 앉아 태식을 고문한다. 너는 나와 다른 환경이다. 전에는 내가 그 자리에서 고문을 당했다. 이제 나는 악마가 되리라. 악마가 되어 너를 고문하고 전에는 내 애인이었고 지금의 내 부인이 된 윤혜를 강간하리라.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남한도 북한도 아무것도 아닌 공중에 뜬 몸이 될 테니까
그리고 명주는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 고문이 무서우니 죽여달라는 태식을 고문한다. 성폭행을 결심하고 윤혜를 만난다.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윤혜는 명준에게 미안하단다. 용서해 달란다. 사실 윤혜를 떠난 건 말없이 떠난 건 명준인데 말이다. 그리고 더욱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그런 윤혜를 명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폭행은 이루어진다. 옷을 찢기운 윤혜에게 자신의 윗옷을 걸쳐주고 경찰서를 내보냈다. 그러나 명준의 이런 사고는 오래가지 못한다. 태식을 고문했을 때 느꼈던 그런 싱싱한 죄악의 기쁨은 아주 짧은 동안에 사라져갔기 때문이다. 그것조차 시들해져 갔다. 그래서 태식과 윤혜를 놓아주고 그 처분으로 낙동강 전투에 투입된다. 그곳에서 간호지원병으로 나온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들은 명준이 발견해낸 자연의 동굴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난다. 처음 만났을 때 은혜는 윤혜처럼 용서해달라고 했다. 자신이 배반한 윤혜는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배반을 당한 은혜는 용서가 되었다. 이렇게 착한 여자를, 이렇게 순종적인 여자를 용서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죽기 전에 부지런히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은혜는 임신을 알렸다. 딸을 가진 것 같다고 속삭였다. 왜냐면 친정엄마가 첫 아이는 분명 딸일 거라고 했단다. 그러나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은혜가 낙동강 전투에서 유엔군이 내리붙는 무차별 폭탄에 전사한 것이다. 그리고 명주는 포로가 된다. 남한으로 갈 수도 없고 북한으로 갈 수도 없는 명주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원의 동아줄은 엉뚱한 곳에서 내려왔다. 제3국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명주는 제3국을 택했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 소설은 배를 타고 중립국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한다.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 포로를 실은 인도배 타고르호는 흰 페인트로 말쓱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물건처럼 빼곡히 들어찬 동중국 바다에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그는 배가 떠나고부터 가끔 어깨비를 본다. 아주 언짢다. 지금도 명주는 선장실을 가며 그 헛것을 본다. 그는 외국어를 할 수 있어 석방 포로들의 대변인 역을 하게 되었고 선장과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것이 20명의 석방 포로들에게 이단자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무트로 올라가고 싶어 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명준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시도라도 해볼 양으로 선장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은 원천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었고 결국 명준은 포로들과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명준은 자기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채 석방 포로들에게는 적이 되고 선장이야 직원들에게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자기만의 공간 만드는 것에 이력이 난 명준은 동굴에서처럼 배의 뒤쪽 난간에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우울할 때나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때 엉클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마다 이 공간을 찾았다. 그리고 명준은 자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미래를 그린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도 있다고 믿으며 그때 배를 탔을 때부터 느꼈던 언뜻 무엇인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마음의 꺼림을 받는다. 그것이 끝내 갈매기인 줄 알고 선장에게서 받은 총을 겨누고 쏘려는 순간 그것이 은혜와 그의 뱃속에서 자랐던 아기임을 마음으로 알아차린다. 은혜가 무덤에서 몸을 푼 것이다. 그리하여 딸 아이를 출산했다. 그들은 이렇게 갈매기로 날아서 명준의 주위를 떠돌았다. 명준은 그녀들을 알아보고 총뿌리를 자신에게 돌렸으리라. 아니면 배 꼬리에서 바닷물이 커다란 소용돌이를 만들어서는 뒤로 길다란 물이랑을 박은 그곳에 자신의 몸을 묻었으리라. 그리하여 그는 사랑하는 그녀들과 하늘을 훨훨 날았으리라. 이념이 무슨 상관일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이 있다면. 명준의 죽음의 형태는 나의 상상력이다. 소설은 다음과 같이 명준의 죽음을 표현하며 끝이 난다. 밤중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시계를 보았다. 마카오에 닿자면 아직 일렀다. 무슨 일이야?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응?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 와서 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배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터리입니다. 이튿날 타고르호는 흰 페인트로 말쓱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물체처럼 빼곡히 들어찬 남중국 바다에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흰 바다새 둘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광장과 밀실이 있다. 광장은 남한의 실정이고 북한의 실정이다. 밀실은 동굴이고 배의 갑판 뒤쪽이다. 광장은 전체이고 밀실은 개인이다. 광장은 대의 명분이고 밀실은 개인의 욕망이다. 그런데 광장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있다. 그럴 때 지식인들은 더 괴롭다. 신탁 통치 때 우리 집은 북한에서 대지주였고 그래서 의사인 큰 고모 한 분을 볼모로 잡히고 온 가족이 남한으로 피난을 왔다고 합니다. 그 후 6.25가 터지고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며 남과 북은 영원히 교류할 수 없는 단절로 이어졌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남매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특히 오빠는 정말 수재였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랐으면 변호사 한 자리쯤 따놓은 당상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오빠를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 말씀이 내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좌제라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외국은 나갈 수 없어. 어쩌면 나의 기억은 아버지의 말씀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의 표정일 겁니다. 그 내용은 슬픈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집은 연좌제가 존재했어도 그것과 아무 관련 없이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슬프고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아버지의 표정이 밝으셨나 봅니다. 지식인들이 괴로웠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읽으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아버지의 그 말씀과 표정입니다. 명준이 윤회는 용서 못해도 은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줌하던 마음이
왜 우리 가족사와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까요? 살아감의 자연스러움이라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움은 어쩌면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이라는 생각. 윤혜는 사랑에 있어 계산을 했죠. 명증과 다르다는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정조를 지키려고 순간순간 애쓴 것도 계산이죠. 반면에 은혜는 아무 계산이 없었습니다. 어떤 정치 하에서도 서민들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듯 은혜에게는 명준을 사랑하는 부분만큼은 백치미에 가까울 정도로 순수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 나이에 다시 이 책을 꺼내들며 실생활에 영향 없는 복잡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이 책을 읽으며 사상을 논하고 있는 디켄의 페미니스트인 내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표현을 견뎌가며 꾸역꾸역 읽어 내려갔던 것일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고독하다는 거죠. 나의 이러한 몸부림도 태식에 고독해서 그래 라는 말에 모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닿을 수 없음에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일차원적인 단순함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단순함으로 내 몸을 환골탈태하고 싶은 욕심 말입니다.